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연휴 동안에 미증 시가래도 올라져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키워드로 점검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닥 탈출 시그널, 신호로 볼 수 있겠느냐. 뉴욕 증시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4일 연속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바닥 탈출 신호로 조심스럽게 좀 봐도 됩니까, 박사님?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고 약세장에 본격 진입하는 와중에 기술적 반등이냐, 또 그렇게는 좀 보기 어려운 게요. 네. 올해가 경기 확장기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러한 경기 확장 추세가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본다면요. 기업의 어닝 사이클도 올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살짝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지만 시장이 기술적 반등 후에 좀 박스권으로 좀 그 체력을 보강하는 그러한 연중 전체적으로는 조금 오락가락한 그런 흐름,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주들, 미국의 빅테크들의 좋은 실적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역시나 미국 기업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주는 많이 올랐다는 부담 사실 이번 하락 전부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기술주의 향방은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기술주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기술주들은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애플도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40%대거든요. 네. 어젯밤에 발표한 구글도 영업이익률이 30%대고요. 대단한 겁니다. 네, 네. PER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빅테크 종목들이 조금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조금 높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기업의 어닝 파워로 봤을 때는요. 이런 측면에서는 기술주 상당수가 실적 매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주가 미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클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복원하는 그 힘의 어떤 원천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빅테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금년 내내 좀 유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글은 또 이제 액면 분할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워낙 많이 올랐다는 부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꽁 잡는 게 매인데 우려가 있어도 실적이 잘 나오니까 국내 증시도 동일한 키워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닥 탈출 시그널로 봐도 될 것인가. 이제 연휴 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 강하게 올랐고요. 오늘까지 이틀간 강한 반등인데 국내 증시도 미국을 좀 따라가면서 바닥 탈출 가능할까요? 네, 같이 글로벌 증시가 동조해서 이번에는 기술적 반등을 이뤄가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 나눴듯이 이게 이제 추세적 반등이냐, 오히려 강세장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여는 그런 전화위복이냐라고 봤을 때는 한국 증시는 조금 기업 이익이 몇몇 기업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영업이익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어떤 그 추세보다는 조금 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기업의 ROE라든지 좀 이익률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는 좀 상승 탄력이 약하고 기술적 반등은 같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또 미국장이 조금 앞서가는 그러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네. 좀 외람된 좀 무식한 질문인데요. 왜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빅테크들은 실적이 좋고 국내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은 겁니까? 언론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안 좋다기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좋아서 상대적으로 좀 한국 기업들이 약하게 보이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 글로벌 구독 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조금 독과점적인 전 세계 시장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익의 변동성이 낮은 편이고요.
또 애플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많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소각했기 때문에 네. 소위 주주 자본주의를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애플만 해도 최근 한 6년간 유통 주식수가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경영 지표, 수익 지표가 조금 계속 올라가는, 돈도 많이 벌지만 네.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이런 주주 환원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러운 상황이죠. 공급망 이슈는 같이 겪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수출,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우리 수출 구조의 경제이고 미국은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 공급망 이슈도 나름 돌파하면서 여타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김한진 박사님과 우리가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못해도 5번, 최대 7번 금리 인상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일 텐데 처음에는 한 서너 번에서 5번, 7번 얘기를 하고 있고 3월의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는데 50bp 얘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그건 좀 과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금리 인상의 경로 또 연휴 사이에 바뀐 의견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연휴 전에는 뭐 3월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 단추를 50bp 빅스텝으로 시작한다라는 무게가 그렇게 좀 쏠렸었죠. 예. 좀 그렇게 무게가 쏠렸었는데 뭐 제임스 블라드 총재라든지 좀 매파 그 위원들마저 좀 급속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자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연휴 중에. 그래서 뭐 지금 미국 IB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뭐 매파적인 의견이 BOA죠. 7번 인상을, 그러니까 매회 올해 FOMC 남은 기간 중에 네. 3월부터 5월, 뭐 7월, 9월 그렇게 계속 이제 7번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뭐 한 4번에서 5번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5번 정도지 않을까. 그 이유는 연휴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1월 FOMC 끝나고 기자회견을 할 때 조금 뭐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속도에 대해서 조금 뭐 매파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약간 부정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조금 뭐 지금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또 부정을 안 했고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연준 위원들이 지난 통화정책 의사결정 회의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아마도 한 5번 인상을 조금 뭐 점도표는 안 없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엄중한 상태, 조금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연준이 조금 후반기에 들어가서 혹은 뭐 내년에 들어가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또 바이든 정부도 또 실질 임금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둔 행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뭐 한 4번보다는 많은 한 5번 정도의 금리 인상도 열어놓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한 게 이제 주제 사실인데요. 너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다 보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물가를 잘 초반에 잡지 못하면 오히려 그 경기 자체를 이제 조금 훼손시킨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역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도 지금 초기에 물가를 잡는 게 맞지, 여기서 조금 뭐 느슨하게 어영부영해서 물가의 고삐를 확실하게 못 잡으면 오히려 경기 사이클이 조기에 레이트 사이클을 지나서 바로 경기 하강 국면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다급함이 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젯밤에 뭐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사실 30만 1000건 뭐 쇼크가 나왔지만 대부분이 뭐 29만 명이 서비스업이고요. 서비스업 중에서도 25만 명은 뭐
숙박 뭐 이런 쪽에 지금 이동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오미크론 피해를 입는 컨택트 대면 서비스업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다분히 일자리는 조금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상 주급을 못 받는 근로자가 갑자기 늘었던 거고요. 네. 지금 미국 기업이 한 1,000만 명 이상의 구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고용 지표를 토대로 볼 때는 지금 미국 경기는 오미크론이 조금만 잡혀도 굉장히 과열된 상당히 그 스트롱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가를 사실 초반에 빨리 잡아야 하는 게 전결 과제다. 동의를 하셨고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국내 증시는 어때? 우리도 이제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좀 올린 바가 있지만 미국처럼 우리가 5번, 7번 올릴 수는 없을 거거든요. 한 번 아니면 2번.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또 외국인 자본의 유출 이런 것도 걱정을 좀 하는데 미칠 국내 증시 영향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이 글로벌 중앙은행이지만 전체적인 미국의 통화 정책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뭐 지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랑은행도 뭐 지금 금리 인상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유력하고요. 그리고 뭐 BOC 캐나다 중앙은행도 뭐 지난번에 뭐 건너뛰었습니다만은 3월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또 ECB도 지금 지난밤에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5.1% 소비자 네. 물가가. 그래서 금리 인상 카드를 지금 꺼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올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뭐 피할 수 없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도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리면 추가로 인상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조금 뭐 증가 속도가 주춤해지겠지만 기존의 대출자들 그리고 자산 시장의 어떠한 그 탄력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금리 인상의 후유증이 불가피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미국이 또 재채기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경제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쌍둥이 적자 위기. 통상 우리가 쌍둥이 적자 하면 과거에 이제 미국 얘기를 합니다. 미국 얘기를 하는데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게 이제 미국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키워드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1월 무역 수지가 48억 9천만 달러 적자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재정 수지는 원래 뭐 돈을 많이 써서 지금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 수지, 상품 쪽에서의 경상 무역 수지, 정부의 재정 수지 이게 이제 적자가 지금 나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갑자기 좀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네, 뭐 일단 뭐 재정 적자 부분은 2018년까지는 우리나라가 흑자였습니다. 네. 2019년에 통합재정 수지, 세출과 세입의 차이를 보통 통합재정 수지라고 하는데 통합재정 수지 기준으로 12조 원 적자를 보였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이 점프업했습니다. 72조 적자고, 지금 2025년까지 이런 70조 원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추경을 하면 이제 더 이제 가중되겠죠. 그리고 뭐 사회 보장성 보험까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이런 부분까지 합친 이러한 그 좀 광의의 재정 수지는 100조 정도를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은 이제 국가 펀더멘탈에 큰 훼손을 안 주지만 좀 증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최근에 16.6%포인트 네. 정도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재정이나 국가 부채 문제는 당장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추세로 지속됐을 경우에는 2, 3년 후 혹은 3, 4년 후에 반드시 그 후유증을 국민들이 또 다른 비용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환율 상승이라든지 또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의 어떠한 뭐 수단의 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시경제의 운용이 상당히 그 위축되는
협소 해지는 이제 그런 부작용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주식시장에 이 부분이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좀 중장기 국가 펀더멘털 약화 요인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당장은 이제 환율과 금리를 조금 압박하지 않을까 올해만 놓고 보면.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뭐 1월 지금 무역수지 48억 달러 말씀하셨지만 조금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반기까지는 원자재 네. 가격이 워낙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의 조금 추가 상승 가능성. 그래서 원달러가 한 1230원에서 50원까지도 지금 뭐 내다볼 정도로 무역수지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또한 금리 상승을 좀 환율이 올라가면 또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니까요. 또 환율과 금리 상승의 악순환의 고리에 잘못하면 상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경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무역수지나 이제 원화 약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또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외국인들 스탠스 어떨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뭐 상반기 특히 3월 FOMC 3월 중순까지는 조금 글로벌 증시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또 신흥국 증시 전반에 대한 조금 보수적 스탠스를 취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은 조금 3월 이후 2분기 이후로 조금 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